오늘 먹은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황해갖고 지금 마트 가서 핫바 2개 먹고 왔습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역시 힘들 땐 고기가 짱이지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옛날 드립이라서 너무 유치한가?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돼서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면 돼. 미트 프론트. 여기까지. 자, 44쪽 볼까요? 서정주라니 이게 얼마만인가? 거의 한 7년 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뭔 개소리가 싶겠지만 서정주라는 사람의 시가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거의 7년 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군요. 왜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문학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대학원 스승님의 스승이 이 사람 제자예요.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이 1번으로 뽑힙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났을까요? 아주 강력한 이 사람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친일 행적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의 제자는 고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범죄자 맞습니다. 화려합니다. 이쪽 라인업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매장당해서 나오기 힘들겠다 했는데 순수 피지컬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작품 선정엔 조금 곤란이 있을 겁니다. 논란이 되는 작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었을 때 쓴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 2개로 나뉩니다. 이 사람이 광복 이후에 쓴 시가 있어요. 구질구질해서 읽기가 서로 힘들어요. 어느 시인의 반성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건 이제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제 말 때, 자,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변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일제강점기 말, 그러니까 1943년, 44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문인들은 다 사실 친일시를 조금씩 써요. 한용운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그거요. 그분도 써요, 사실은. 서영주도 그때 왕성하게. 근데 왜 욕을 유달리 먹냐? 좀 적당히 했으면 우리가 좀 봐줘요. 한용운 정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써갖고, 좀 많이 써갖고,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시는 언제 썼냐? 1941년에 씁니다. 아직 일제 탄압이 극도로 치달긴 전이라서 아직은 숨통이 트일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친일시가 아닙니다. 일제 말했어요. 참고로 그때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독립운동 시인들이에요. 약간 1944년 옥사하신 윤동주 이런 분들. 이분들 끝까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윤동주가 될까 서정주가 될까 그때 살았으면. 사실 답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다 윤동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표정들이 왜 다르지? 야, 당연히 너 윤동주 할 거잖아. 선택하라면. 봐봐. 이게 다르다니까. 난 아니야. 자, 해볼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자,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되지라고 하면 안 되고, 와, 그걸 해내다니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호칭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시는 많이 찬사받습니다. 자, 1941년에 일제강점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작품 해석 자체가 그게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취소. 표면적인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가 굳이 왜 실렸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자, 화자, 개인. 화자라고 써놓을게요. 이 사람의 얘기가 주저주저 나올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즉 화자가 속한 국가, 식민지에 처해진 한반도의 민족으로 놓고 확장하셔야 의미가 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서정주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이 시는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볼게요. 애비는 종이었다. 서정주 아빠가 실제로 천인 출신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자,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좀만 더.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좀만 더 빨리 읽을게. 별거 아니니까. 엄마요. 엄마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뭐 먹고 싶다 하셨나봐요.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자, 손톱이 까맣다는 건요, 노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은 일을 하면서 흙을 파거나 광산 탄광 일을 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먹고 싶다는 걸 아마 못 사줬나 봐요. 그런 에피소드를 좀 꺼내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환경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빨리 눈으로 따라서 읽어봐봐. 자,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네, 외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분 외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바다 나가서 낚시하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친정, 외가 둘 다. 자,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즉, 운명적 동질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확장의 기미가 보여요. 이게 단순히 서정주 혹은 작가 혹은 화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닮았다는 얘기는 계승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건 단순히 개인보다는 좀 더 세대를 이어가는 조금만 더 오버하면 국가와 민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한 상태고요. 자, 읽어볼게요. 계속.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자, 그래서 자기는 23년을 살았는데, 23살 때 쓴 거예요. 80%는 바람, 즉, 고난과 시련이 자기를 키웠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게요.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참, 요거는 지금까지 읽었을 때 좀 뭔가 좀, 하지 않나요? 이거 살짝 빗나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했어요. 저는 고난, 시련, 인생이 80% 채워져 있어요. 하고서 갑자기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다. 조금 핀토가 이상하죠. 예, 아무래도 제가 공부한 데가 이쪽 라인이다 보니까 실제 작가의 멘트를 몇 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중의성으로 해석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행히 올해 공식 해석으로도 실려 있으니까 뭐 말씀드려도 지장 없네요. 일단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화자가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한 부유했던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살아도 참 부끄러운 일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표면적 해석. 다만 그렇게 읽지 않는 것도 가능해요. 뭐냐? 그냥 세상을 주어로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게 세상이 참 부끄러운 세상이라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중의적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은 참 부끄럽기만 하다. 세상 자체가 참 부끄러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할 여지를 중의성에 담아놓은 거예요. 어때? 아직 뭔가 저항 시인의 느낌도 살짝 나죠. 여기서 숨겨놓은 거야. 검열도 심하고 하니까 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누구는 죄인으로 봅니다.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천치는 바보입니다. 자, 바보로 알아보는데 이거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 짜잔, 이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뉘우치지 않는다. 여기서는 반성도 그런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딱 맞아요. 참고로 이 당시 때 표현이에요. 이게 막 특별한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이 당시 때 뉘우침이 아니다, 뉘우치지 않는다는 후회하지 않는다 용도로 쓰는 겁니다. 물론 어쩌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반성하지 않음, 뻔뻔함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때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뉘우침이 없다. 이거 이육사시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후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스럽게 힘들게 살았지만 후회는 없다. 왜?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으니까라는 자부심.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지금 살아있던 서정주를 갖고 온 거였어요. 자, 마지막 좀 볼까요? 찬란히 트여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자, 아침에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 이 사람이 문학적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자, 자기의 문학의 창조는 행복, 부유함 이런 게 아니라 피에 근거한다. 즉 고난, 시련, 앞에서 말했던 고통과 상처가 바로 창작의 원동력임을 말해줍니다. 시의 이슬은 피로 되어 있었어요. 고통이 창작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이 볕은 햇볕입니다. 즉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자, 좋든 싫든 일단 자기는 처절하게 싸워왔던 거고요.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 처절하게 싸워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와, 여기까지는 이육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윤동주 이육사 나란해요. 말년에 어쩔 수 없었지만 말이죠. 난 차마 대놓고 비난을 못합니다. 그쪽 옹호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간 내 스승이, 이거 끄고 말해야 되나? 아이, 누가 본다고 이거. 교수님 잘 계시죠? 아직 안 돌아가셨죠? 나이 많아갖고. 나이는 그렇게 안 많은데 그 양반이 맨날 술독에 쩔어갖고, 아유,
제 주임 교수 말하는 겁니다. 대학원 때. 문학 그 석사 할 때.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 석사예요. 몰랐지? 대졸이세요? 막 거의 그 표정인데? 그 사람이 고은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고은이 서정주의 제자거든요. 이게 운명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봤던 수필집이 누구 수필집이냐면 서정주 수필집이야. 서정주가 말년에 이제 작품 활동을 그만하고 요양을 다니는데 요양을 다녀요. 무슨 말이냐?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그 할머니 있어요. 나이 많은 아내죠. 할머니 된 아내랑 둘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 어디서 죽은 줄 알아요? 동해 바다에서 죽었어요. 바다에서 이게 아니라 동해 바다 강릉 아닐 거야. 강릉 옆에 있는 무슨 뭐 시골 마을인데 거기 갔는데 그 여관에서 묵었겠지. 그때는 뭐 호텔도 많지도 않고 뭐 이 할아버지들이 호텔을 막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부부가 이제 90년대 이제 어느 여관을 가는데 그 여관 주인의 인터뷰를 내가 또 잡지로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 시인들이 좀 멋있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웃긴 게 그 라인 제자한테 내가 결국에 석사까지 했는 거야. 웃긴 게. 근데 웃긴 게 이제 수능에는 안 나와요. 자, 서정주의 제자 고은은 얘는 얄짤 없습니다. 이 새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그 제자인 우리 스승님도 인정했습니다. 그 새끼는 쓰레기라고. 원래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평소에 왜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하니까 유명하니까 하면서. 목계장터는 오른쪽에 있는 씨는 안 해드리고 싶은데 해서 할까요? 이거 다 알지 않냐? 그거 하늘은 나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자, 읽어볼게요. 재밌겠다. 와, 야,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주객전도로 봐도 괜찮아요. 약간 나는 구름이 되고 싶다인데 하늘이 나보고 구름이 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약간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걸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나 하네. 짜잔. 하늘과 땅이 시켰든 본인이 하고 싶든 그걸 차치하고 본인이 되려고 하는 게 뭐냐? 구름과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구름과 바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지문, 독서 지문에 불교의 관점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둘의 공통점 뭐죠? 하늘에 떠 있다는 안 돼요. 그러면 해는 뭔데? 해와 대비되는 구름과 바람이 속성. 이게 뭐야? 오케이! 이동, 변함이라는 거예요. 둘은 형체가 없고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치 불교에서 말하는 무형, 제법 무형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 신났죠, 이런 것들은. 자, 떠도는 이미지를 줍니다. 화자는 지금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 땅과 하늘이 시켜서, 즉 방랑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화자가 인식한지를 봐야 되는데 미리 말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자, 이번에는 잔바람이 들어간답니다. 똑같습니다. 떠도는 존재인데요. 뭔가 좀 추가됐어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잔바람입니다. 태풍도 아니고 잔바람. 약간 미미한 존재, 미미하게 떠도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제목이 목계장터잖아요. 장터, 떠도는 거, 네, 장돌뱅이가 화자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장돌뱅이가 뭔지 아시죠? 근데 장돌뱅이라는 말 예쁘지 않아? 시장을, 도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 우리말이었어요. 이게. 다음,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자, 목계장터 가는 나루터겠죠? 아흘의 나흘, 자, 4일 9일, 네, 4일 9일, 5일장 선언 루틴을 말합니다. 아흘의 나흘 찾아서 밥값은 파는, 밥값은 파대입니다. 파대. 올리브영에서 팔지만 그때는 올리브영이 없으니 이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지요. 파대가 뭔지 모르지? 야, 모르는 게 정상이야. 자네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자네는 평생 솔로일 수밖에 없어. 공부를 해야 돼. 야, 파대 알아? 자, 다들 이제 노력하자고. 나도 노력해서 만나는 거야. 파운데이션이야. 잠깐만. 파운데이션이 뭔지는 아니? 그건 알지?
야, 니들은 뭐 이거를 퍼퓸 아니 펌프 뭐 펄프 뭐라고 하지? 이거 찍는 거를 퍼플 퍼프 외워도 목기장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퍼프 파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 다음 바꿔본 판은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대란해. 자, 박물장수 떠돌이 장돌뱅이 말하는 겁니다. 이번엔 좀 직접적으로 나오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산은 나더러 들꽃이 되라하고. 잠깐만요. 들꽃 아까랑 좀 달라요. 계속 읽어볼게요. 강한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자, 바위랑 다릅니다. 돌입니다. 물론 쩌리는 맞아요. 메인이 아니라 주변 사소한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바람이나 들꽃이나 다 야생꽃이니까. 다만 아까랑 다른 거. 이번에는 정착된 이미지를 줍니다. 정착의 이미지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산서리. 자, 이 돌과 꽃이다 보니까 산에 있는 서리를 맞아야 돼요. 이거 맵고 차갑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그래서 물겨울 모질거든. 네, 돌은 이제 물을 맞겠죠. 바위 뒤에 붙으라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런 식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좀만 더 읽어볼게.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의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 하네. 짜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해석해드리기 잘했다. 천치는 아까 하지 않았어? 바보입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바로 아래에 있는 들꽃과 잔돌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정착된 삶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언제 떠돌이가 되는 거야? 석삼년의 한 이래쯤은 잠깐만. 미안. 저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가끔만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이 사람은 지금 떠돌이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 정착할 수 있는 거는 잠깐밖에 없는 거야. 잠깐 미친 척, 잠깐 바보가 돼야만 쉴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 화자는 현재 운명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고요. 화자의 소망은 저 위에 들꽃 잔돌처럼 정착되고 싶은 건데 가끔이라도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겁니다. 자, 운명은 떠돌이. 하지만 화자가 정착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두 줄 볼까요? 이게 짬뽕되어 있어요. 하늘은 날대로 바람대로 가고요. 떠돌라 가고요. 산은 나보고 잔돌 멈춰 있으면 정착하라고 얘기하는 거. 즉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의 갈등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방랑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운명이 선택한 거. 정착은 나의 소망.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것만 봤을 때 하나도 모르지. 73년 작품입니다. 1973년 작품. 그냥 저기 0073년 말고요. 1973년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용어 하나 써보죠. 이촌향도. 괜찮아요? 신경림 씨 시면 여러분들도 아는 시가 있는데 농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지 않았나? 농무. 공연이 끝나고 애들밖에 없는 거야. 농사 비료값도 안 나는 건 옆에 애들 주고 춤이나 추자 하는 농무 이 아저씨 거예요. 농촌 몰락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 농촌에 머물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나보고 농사 지으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운명은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봤자 말 그대로 손해만 나. 돈을 못 벌어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을까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촌향도 형성 때문에 즉 농촌이 몰락했기 때문에 도시로 가서 떠돌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난 머물고 싶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어때요? 간단한 시죠. 목계장터는 내일 원장님이랑 휴가 가는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리얼 충주에 있어요. 충주에 나루터 목계장터 나루터 아직도 있습니다. 내일 가서 볼 일이 없겠죠. 거기 왜 갑니까? 호텔 갑니다. 자연 안 좋아요. 벌레 나와요. 자, 문제 풀 시간 드려야겠네요. 네 문제만 풀겠습니다. 133번부터 136쪽, 6번, 즉 46쪽만 푸시면 됩니다. 2분 드릴게요. 틀린 바보.
아, 틀리면 안타까워. 아니, 틀리면 천치. 아, 2분 다 됐는데 오래 걸리시네요. 자, 같이 봅시다, 님들아. 별거 아닌 문제예요. 쉬워요. 133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어떤 이는 내 입에서, 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하늘은 날들어 뭐뭐 되라 하고 땅은 날들어 뭐뭐. 통사구조 반복. 님들아, 좀 팁을 드리면 통사구조 반복은 서술어를 보고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서술어. 왜냐? 통사구조가 문장구조잖아요. 근데 문장구조는 누가 결정짓냐? 어미가 결정합니다. 어간 어미 할 때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문법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어미는 동사 형용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찾는 게 유리해요. 뭐 이런 거는 한번 봐주시고, 다른 선제 깔린 거 없죠? 134번 문제의 답은 5번이네요. 권력과 부를 쫓겠다. 아니, 떠도는 삶을 청산하고 싶다까지는 괜찮은데 청산하고 벌써 땡이에요. 청산 못했어요. 운명으로 지금 귀속되어 있어서 자기가 쉴 수 있는 날은 며칠, 머물 수 있는 날은 며칠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5번 바로 나오고요. 넘어가도 되죠. 135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님들아, 이게 뭘 의도한 거냐면 최근에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거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 조금씩 계속 변주해서 내고 있거든. 예를 들면 작년에 뭐 어떻게 나왔게요? 구체적 청자를 명시하여 이렇게 나왔었어요, 선지가. 청자를 명시한다? 즉 청자를 대놓고 말했다는 뜻이고 봉수야 하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용어가 조금씩 바뀐 겁니다. 그럼 이런 장난도 가능해요. 님들아, 선지 3번 보세요. 말을 부여한다. 자연물에 말을 부여한다. 이건 뭐야? 자연물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 취급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꼭 누군가 이 자연물이 말을 해야만 하나요?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아주 간악한 장난인데 올해는 아니고 작년 그 6평인가에 한번 쓰인 용어예요. 자, 바로 이 목계장터가 이게 딱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산이 날더러 뭐 구름이 되라고 했죠. 하늘이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했죠. 그럼 하늘이라는 자연물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전제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대사가 나왔느냐? 아니요,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선지 3번. 특이한 말이지만
놀랍게도 나에 성립하게 됩니다. 예, 답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고요. 136번도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136번의 답은 3번인데. 자, 풀었든 안 풀었든 맞췄든 틀렸든 이거 왜 선지 3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빨리 봐봐요. 뭐가 틀렸을까? 다 맞는 것 같지 않아? 네, 힘겨운 연시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부끄러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괜찮아요. 자책 괜찮아요. 아,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참 부끄럽다. 자책 나쁘지 않습니다. 자, 틀린 이유는 시련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기를 키운 걸 파라리 바람이라고 한 거는 자기가 그 바람을 자기가 다 맞았다는 뜻이고 피했다는 말이 도저히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줄 보면 숙회처럼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피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님들이 풀어봐야겠죠. 자, 페이지 힘들어. 2개만 더 합시다. 소설은 패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61쪽입니다. 예, 오늘 가사 2개 있습니다.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실 때 해보니까 일찍 안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내가 최대한 빨리 달려와서 오늘 좀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꿈을 한번 꿔보죠. 작품 제목하고 작가부터 보세요, 님들아. 야, 작가 이름 뭐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건 이름이 아니라 성 아닐까요? 연한이십니다. 제목 뭐였죠? 그냥 안 읽고 왔구만. 부여노정기입니다. 부여? 여러분들 아는 부여가 뭐 있어요? 뭔가를 주다. 과제를 부여하다. 그거 말고 또 부여 없나요? 나라 이름. 남부여 말하는 거죠. 백제 바꾼 이름. 그러면 굳이 남부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여시를 말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 부여입니다. 아주 잘 말했어요. 옛날부터 지금 충남 부여시요. 여기 세종 옆에 있는 거. 거기 차 타고 15분이면 가잖아. 공주 지나면. 그 부여예요. 참고로 그 부여는 옛날부터 이름이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거기에 나라 미안. 옛날부터는 너무 추상적이고 백제가 그 도읍을 세 번째 도읍을 정한 게 바로 지금의 부여 땅이고 그때 남부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그 땅은 부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거기가 부여된 거는. 자, 그 부여입니다. 당연히 조선시대도 그 지역은 부여고요. 노정. 자, 정은 여정입니다. 여정. 여행하는 그 코스를 말하고요. 노는 길이고요. 자, 부여로 가는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부여로 놀러 가나 봐요. 근데 이름이 없고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우리 처음 보는 패턴이야, 사실. 누굴까요? 일단 일반인일까요? 천민일까요? 평민일까요? 평민은 아니에요. 평민은 성이 없습니다. 개똥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은 있네요. 사대부의 여식인가 봅니다. 근데 사대부의 여자가 지가 정철도 아니고 어딜 지금 여행기를 쓸 짬밥이 되는가? 물론 저번에 봤던 아주 이상한 젊은 여자가 중학교 때 여행 갈 것도 보긴 했지만 걔가 괴짜고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대부의 여식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집이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김에 관광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광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갑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가마를 타고 갑니다. 당연히 느려요. 쉬었다 가야 됩니다. 관광 코스입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 때 이사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 소설 읽을 때, 시 읽었을 때 이번에 이사 갔는데 참 이 집이 좋다. 없어요. 이사를 안 갑니다. 왜냐? 그 지역의 자신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다 인프라, 논, 밭, 노비, 조상들, 선산 다 거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사할까요? 바로 관직에 부임지가 지방으로 되면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씨의 남편이 부임한 건가요? 아니요, 이 씨의 남편은 은퇴해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들이요. 아들이 부여로 발령났거든요.
그럼 이 아줌마 지금 어디 있는데요? 자, 아들은 홍문관 직원입니다. 내가 지금 배경을 깔아준 이유가 편하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봐봐. 아들은 지금 홍문관, 즉 국가 중앙에 있는데요. 홍문관 들어봤죠? 역사 공부하면서. 아휴, 진짜 몰라? 3사. 자, 의정부 서사제. 새끼들아. 6조. 대충 다 하네. 그 중에 홍문관이 감찰기관, 언론기관이에요. 됐어. 자, 몰라도 돼.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 미래는 no. 아니야. 몰라도 되지 뭐. 홍문관 직원인데요. 그러면 중앙관직인데 부여 시골로 가면 좌천당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홍문관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홍문관은 언론을 담당하잖아요. 말이 좋아 언론 담당이지. 야, 아이디어 있으면 좀 줘봐. 예요. 과거에 급제한 초임지로 발령된 게 홍문관입니다. 젊은 관리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소라고 봐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관직을 부여받는데 첫 관직이 사또인 거야. 잘 풀렸어요, 얘는. 사또로 발령받는 거야. 공무원 돼서 연수원에서 연수 끝나니까 동사무소장 시작하라고 한 거야. 개꿀이죠, 이거. 물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에서는 나이가 차이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장이면 3, 4급쯤 됩니다. 고위공무원입니다. 나도 하고 사또야, 그게 옛날에. 그 동사무소 맨 뒤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할아버지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거든요. 세종은 동사무소가 없죠. 복컴 있잖아요. 복컴 민원실 행정실 가면 저 안쪽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할아버지 한 명 있어요. 구석에서. 그분이에요. 그분이 사또예요. 옛날로 따지면. 그 동의 장이잖아. 물론 옛날 사또와 다르게 군사권은 없지만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동네 군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동사무소 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헷갈리겠네.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아들이 부여로 가요. 근데 좀 유난히 좋아합니다. 좀 심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러는지 알고. 61쪽이야. 자, 두뇌 풀가동. 여러분들 기억을 떨려봅시다. 정철이 쓴 작품 여러분들 아는 거 뭐 있어? 삼인곡, 송민곡 말고 관자로 시작하는 거. 관동별곡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관동별곡 한 학교 있으시죠? 없어? 그럴 리가. 자, 거기 나오는 구절인데 황정경은 뭐냐? 도교에 나오는 아이템인데요. 조금만 들어봐봐. 님들아, 하늘나라, 하늘에 별도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옥황상제라는, 즉 이름 그대로 하늘의 황제가 있고요. 그 아래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다 신선들이에요. 요 세계관이 설정된 종교가 뭐죠? 도교예요, 도교. 자, 이 설정은 꽤 재밌고 귀엽습니다. 실제 이제 도교의 이제 설정이지 세계관인데요. 옥황상제가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아침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조회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옥황상제도 신선들인 신하들을 딱 도열시켜놓고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요. 그때 하는 게 뭐냐? 바로 황정경 읽기입니다. 황정경은 도교에서 말하는 전설의 경전이에요. 이 경전을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자, 근데 한 글자라도 읽거나 잘못 읽으면 바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근데 이 페널티가 좀 가혹해요. 바로 지상으로 추방당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런 세계관이 도교에 있다. 설정집이. 이거를 조선 사대부들이 채용합니다. 왜? 좀 어이없으면서 재미나거든요. 재미도 나면서 동시에 겸손하게도 센스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뭐가? 내가 신선과 다를 바가 없다를 이렇게 말하면 간지가 나요. 자, 뭘로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황정경 하나 잘못 읽어갖고 말이야. 이렇게 스타트합니다. 내가 신선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관동물곡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하나 잘못 읽었고요. 인간에 적강하여 평생의 병이 많아. 자, 근데 여기서는요, 자연 친화를 얘기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에요. 신선 같다는 게 뭐냐? 자, 이거는 신선 같다가 핵심이 아니라 빨리 봐봐. 거기 맞구나. 미안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힘들다를 표현하기 위해 쓴 표현이에요. 약간 다른 관동불 같은 거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자, 평생에 병이 많아. 뭐야? 신선이 아니라 인간이라서 병이 내가 참 많은데, 즉, 좀 늙어서 아픈 상태인가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북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더라. 아하, 북창은 알아두세요, 어휘. 옥창이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옥창을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규방이라고 합니다. 규방은 까먹으면 안 됐죠. 여인이 기거하는 시를 말합니다. 안채라고도 하죠. 자, 해서 화자가 여성이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았음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자는요, 함부로 결혼한 여자니까 결혼하든 안 하든 이 여인이 기거하는 방에서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아주 급이 떨어지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내가 뜻대로 하기 어렵다. 아, 자기 뜻을 이제 세상 구경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규방에 처박혀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근데 복희 씨를 꿈꾸던가. 여러분들 복희 씨는 이제 전설의 킹인데 여기서는 그냥 태평성대 좋은 시절이라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수능 완성해서 귀찮은가 봐. 그냥 좋은 태평성대로 여기서는 해석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자, 우리도 그렇게만 합시다. 좋은 시절을 꿈꿨던가. 아침 까치 소리가 과연히도 새롭도다. 아침에 까치 소리가 좀 새롭게 들린대요. 그리고 까치는 전통적으로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좋은 새로 처리됩니다. 특히 한민족은요,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데려오는 전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까마귀랑 반대죠. 까마귀는 불길한 소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날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네, 아들한테 편지 옵니다. 다음 주 갈게요. 임금님 명령 전한 소리 늘어지게 나는구나. 이건 또 뭘까요? 까치가 울더니만, 자, 전하간에, 어명이오 하면서 누가 막 뛰어오잖아요. 그거예요. 자, 먼저 이제 왕한테 내려온 전서, 글귀가 온 겁니다. 자, 봅시다, 뭔지. 갑인년 방소린 듯, 을묘년 감실언 듯.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방소리는요, 방 붙은 소리. 이게 뭐냐? 여러분들, 과거 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통지될까요? 사극 좀 보셨나? 방을 붙여요. 합격자 명단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대학 합격자, 대학 앞에 종이로 붙였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이죠. 지금 인터넷에서 딸깍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대학교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하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영화나.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자, 그러면 갑인년 방소리가 뭐겠어요? 아들이 과거 시험 합격했다는 소리인 거예요. 옛날에. 그럼 옆에 을면은 감시는 뭐예요? 자, 감시는 감관 시험인데요. 홍문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굳이 의역하자면 승진 시험쯤 되겠네요. 그때 시험인 듯. 이때 다 뭐예요? 이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들이 합격하고 승진한 영광의 시절인데 그 느낌이 난대요. 느낌, 필이 온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홍문관 직중아이 편지를 올리거늘. 아하, 홍문관에 있는 아이, 자, 지 아들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편지를 같이 왔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봉함을 떼어보니, 편지 봉투 뜯어보니까 충청도, 부여, 현감, 임금이 결정하니. 자, 됐을까요? 성은이가 갈수록 감축하다. 됐을까요? 편지 내용. 임금님이 나 부여 현감하래. 라고 편지가 왔고요. 화자가 감격합니다. 아, 성은 감사합니다. 역시 임금님 짱이다 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 이거를 이제 어떤 관직에 이제 현감으로 부임된 엄마가 쓴 겁니다. 잠깐만요.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물론 좋아할 만한데 어차피 합격해서 부임지는 어디든 될 텐데 이 부여된 걸 너무 좋아해. 자, 이제 말할게요. 부여가 바로 이 글쓴이 이 씨의 고향입니다. 엄마 고향으로 된 거야. 잠시만요. 이 당시 때는 결혼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냥 못 가요. 가면 막나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편 집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경상도야. 부여는 충남이잖아. 멀어요. 그 사이에 언덕도 많고. 자, 설령 집에서 보내준다고 이제 시아버님, 시어머님이죠. 저기 어머니, 아버님 저 고향에 좀 가서 제 친정 어머님 좀 보고 올게요 했는데, 그래 다녀와라, 고생해라, 다녀와라고 해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도로가 없어요. 택시가 없어요. 버스가 없어요. 없어요.
바이크도 없어 이 새끼야.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산에 가야 돼요. 지금이야 산을 다 깎아서 터널 되어 있어 차로 갔잖아. 그땐 산을 그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산에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발생해요. 산 하나당 도적, 호랑이 둘 중에 하나야.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무술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뚫을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집이 이사를 가는 거야. 어차피 자기 남편은 은퇴했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엄청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작년에 안악 영감 가문에 담비더니,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희보는 그 더욱 망해로다. 자, 작년에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온 이 기쁜 소식은 더 망해, 생각 바뀌다, 즉 뜻바뀌다. 너무 깜짝 놀라, 너무 기분이 좋다 이 얘기고요. 다음, 비록 소읍이나 내게는 고향이라. 짜잔, 여기서 오픈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오해해요. 비록 소읍 작은 동네나 내게는, 너한테는 고향이야 라는 얘기다. 좀만 더 얘기해볼게요. 자,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 힘들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전공등 얻어내서 병든 부모 쾌차하니. 전공등은요 그 약이에요. 약제로 쓰는 약이랍니다. 자, 얘가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약을 보내줬나봐요. 효성에 대한 기쁜 마음. 물론 관직 합격했다는 걸 보내줬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약 보내줘서 부모를 위하는 마음,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화풍은 만시라고 시절은 3월이라. 화풍 이따가 두 번 작품에도 있습니다. 좋은 바람, 즐거운 바람, 화창한 바람입니다. 자, 만시라고 시절은 3월이라. 네, 봄입니다. 날씨도 좋네요. 친척은 만당하여, 시우는 촉촉하여. 자, 이거는 뭐냐?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야. 자, 시우, 비예요. 시기에 맞는 비는 촉촉히 오고요. 이화, 배꽃은 향기롭고요. 풍백 의논하며, 바람과 의논하면서, 바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이 아름답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은이 거듭되니 이역을 피할 소냐. 자, 성은이 거듭된다. 아들이 부여에 부여에 발령받은 임금님의 은혜를 계속됐고요. 이역을 피할 소냐. 자, 피할 소냐는 뭐냐? 피하겠냐?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계속 갈게요. 청하 초길일에 영양으로 발행하니. 자, 이제 이동 코스입니다. 친척이 기뻐하고 벗들이 축하하니. 주변에서 잘됐다 얘라고 합니다. 계속 갈게요. 범 같은 많은 하졸 조수같이 밀려들어. 뭐겠어요? 범 같은 하졸 조수 같이 밀어든다. 이제 호위병들이죠. 이제 사또쯤 되니까 중앙에서 같이 가는, 고향에서 같이 이사 갈 때 호위병들이 쫙 깔린 겁니다. 카퍼레이드 같은 거지요. 자, 계속 다음 장. 보은총 좋은 말에. 그러니까 종류가 이제 종이 좋은 말. 그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서 청풍은 선배되고 명월은 후배 삼아 추종이 심리로다. 청풍은 바람, 얘가 앞에 가고 명월이 후배 뒤에 위치했다는 건데 자연과 하나 되어서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좌우의 권마성은 위풍이 볼만하다. 권마성은 이제 말 지나갈 때 소리 내는 거야. 대강 어른 납시신다 하고서 이제 떠드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볼만하대요. 멋있대요. 당시에 듣던 소리 반갑기 그지없다. 계속 갈게요. 힘들어. 독교를 후구하니 별수는 전혀 없네. 자, 이건 뭐냐? 독교는요, 독이 혼자고 교는 마차인데, 자, 말 한마리가 끄는 마차가 후거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가마를 뒤에 세우니. 자, 파킹, 쉴 시간이야. 근데, 어르신, 말도 치셨고, 저희도 피곤하고, 이제 날도 저물어 가니까 좀 여기서 오늘 묵고 가시죠?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독교 후구하니. 자, 뭐라고 말해요? 별 수 없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지가 안타까워라가 아닙니다. 별 수 없네. 오늘 일단 여기서 쉬는 거지. 자, 이 사람은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왜?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예천 땅 5천내를 발 아래 굽어보니. 여기 땅인가 봐요. 중간 코스. 용궁은 얼른 지나 우두원에 숙소하고. 숙소 잡았어요. 우두원이라는 데로 잡았습니다.
삼산을 잠깐 둘러 예뻐님 찾아보고. 자, 옛날 친구 여기 살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놀고요. 수양에서 배를 탈 때 어흥을 즐기는 듯. 그래서 친구 만났는데 배 타고 놀던 이 어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침 친구도 옛날 친구도 만났네요. 이 아줌마 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만 더 읽읍시다. 참고로 이거를 친정이 아니라 시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댁이든 친정이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략에 정말 많은 코스가 담겨 있어요. 안동에서 그 언덕을 고개를 넘고 뭐 우당탕탕 오면서 어디까지 왔냐? 옥천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충북 옥천까지 왔어요. 며칠 걸렸겠지. 자, 중략 이유 보도록 합시다. 옥천을 다시 보니 반석이 더욱 좋도다. 옥천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계속 30년 떠난 동생 옥성화 만나보니 힘든 일에 고생 많아 청수한 그 얼굴이 반백이 되었네. 자, 동생을 몇 년 만에 만나요?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친동생입니다. 참고로 옥성인가 봐요, 이름이. 근데 고생이 많았나 봐요. 뭐 어쨌든 30년 지났으니까 많이 늙었겠죠, 서로. 자, 손잡고 눈물 흘리니 회포도 어먹하다. 어떤 마음인지 대충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앞길이 탄탄하니 옛말씀 다할송과 창현지심 그지없다. 자, 여기서 창현지심은 아쉬운 마음이에요. 앞길은 탄탄하다는 건 뭐냐? 이제 갈 시간이 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별 이제 에피소드가 없어서 이제 떠날 시간인 거야. 어떻게 해? 다시 이제 또 아마 이제 만날 일은 또 없겠죠. 아쉬운 마음이 끝이 없다. 여행 도중에 동생을 만났다. 다음, 패거리 큰 숙소에 북풍이 마주보니 15야 밝은 달에 성신을 거느리고 백년 한 가지가 가냐표가 닿아들어 무쌍 오른 중에 지지연 하울 쪽에 짜잔. 이거는 이제 좀 갑자기 전환돼서 좀 웃길 텐데, 이제 다시 길을 출발했는데 경치가 좋은 거야. 지금 내가 후루룩 읽은 세네 줄 경치 얘기입니다. 바람 불고요. 15야. 자, 15야는 15일 날, 음력 15일 날 뜨는 밤의 달, 보름달을 말합니다. 15야가 보름달이란 뜻이에요. 보름달 뜨는 날이란 뜻이야. 자, 성심, 별 많고요. 백년화 한 가지. 하늘에 갑자기 꽃이 나오니까 어색한데 여기서는 달빛으로 해석합니다. 하늘 풍경을 지금 묘사한 중이에요. 자, 하늘풍에 날아들어 무사람 우러러는 중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야. 와, 오늘 달이 예쁘네 별하고 하면서. 자, 지재현 하울 쪽에 고갯마루가 나타날 때, 자, 계속 이 좋은 세계를 남에게 보이고자. 그래서 너무 예쁜 경치라서 다른 사람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들 뒤에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자, 행인이 피곤해하니 주막에 들러가며 가마 메어 꺼는 말이 편토로 하려하니 앞뒤 다리 떨기 100배나 더하구노와. 자, 이거는 뭐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고요. 애들 이제 같이 수행한 애들이, 마차 끄는 애들, 그 가마 든 애들이 피곤해해서 좀 야 쉬엄쉬엄해 하니까 아이고 얘 하면서 다리를 엄청 떤대요. 아마 뭐 피곤해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다리 하면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의 확률이 높겠어요. 정확한 해석은 모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연산에서 말을 갈아 채찍질하니, 다시 하니 채석강 백머리가 열만나는 듯. 말을 갈아탔네요. 아마 앞에 다리 떠는 게 말들이 다리 떠는 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공식 해석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 금해가 탕락하여 선분이 적을 쏘냐. 여러분들 금해가 탕락하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정이 뛰어나니 선분, 신선의 염분이 적을 쏘냐 적겠느냐인데, 자, 신선과 다를 바가 없다. 뭐냐면요, 나루토에 도착해서 이제 백마강을 건너는 중이에요. 강을 건너면 시원하죠. 그래서 먼지가 씻어가는 것 같다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고요. 신선 같은 게 적지 않다. 신선의 기분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그 아래 보도록 할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도착하셨어요. 고란사 청풍정은 본듯이 알거니와 계속 조령제 청풍경을 앉아서 보겠노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장소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고란사 청풍전, 어느 절의 전은 본듯이 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야. 자, 이미 알고 있었던데 지나가다 한번 본 거고요. 조령제 청풍경도 본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령 언덕에 있는 청풍경이라는, 이 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정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물관 같은 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구경한 거고요. 노성현 은진미륵. 네, 여기 절에 은진미륵 지금도 불상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거 또 직접 보고요.
선경을 얼핏 보며 좋은 경치입니다. 선경은 좋은 경치 얼핏 보며 부여로 돌아드니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여까지 가는 코스예요. 이게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자, 다음은 뭐냐? 이제 부여로 오니까 부임지로 왔죠. 읽어볼게요. 향기의 생명거동 호수십 입식 책전립 뒤에 있는데요. 향기의 생명거동은 그 향기는 향촌의 기생, 즉 이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생이 술집에 있는 기생도 있지만 관아에 소속된 기생도 있습니다. 비율은 대략 반반쯤 돼요. 이 관기가 꽤 많습니다. 관아에 소속된 기생이에요. 자, 생명거동, 생글거리는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호수입시, 자, 수염을 한 무인들을 말합니다. 예, 이 관아에 복무하는 이제 병사들을 말합니다. 걔들이 책전립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청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날에도 기묘한데 세 번을 아련하네. 무슨 말이냐? 이 기생들과 무관들의 모습은 야, 하루를 봐도 참 신기한 얘들인데 하루에 세 번씩 봐요. 왜 얘들이 세 번이나 봤을까? 이제 새 사또가 왔으니 인사하러 오는 거야. 자기 이제 사또한테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 올리러 온 거지.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기쁜 거죠, 기분이. 오리정 넓은 뜰에 꿀벌이 모이는 듯.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찾아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꿀벌에 빗대 표현한 거고요. 다음, 전후사령 걸친 옷과 급창의 청천이근. 자, 이거는요, 소리 외치는 이제 종을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 지방관이 뭘 명령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원장님이 이 학원 선생님들한테 자, 다음 주에 뭐뭐 하니까 학생들한테 전파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말해요? 단톡방에 말해요. 근데 이때는 어디다 말해요? 야, 카카오톡 좀 커봐라.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또가 말한 걸 그걸 전달하는 꼬맹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얘예요. 그 급창이에요, 급창. 청천익은 얘가 입고 있는 옷이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이 엄마가 흐뭇하게 이제 바라보는데 이제 사또 간말을 얘가 크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쳐다봤겠지. 아이고, 얘가 가난한 이제 종이야, 하인이야. 가난한지 자, 다음 주 읽어볼게요. 개암 잦는 곳에 오색이 어리었네. 자, 색이 5가지 색이 오색으로 되어 있대요. 오색 찬란할 때 그 오색은 맞지만 여기서는 좋은 오색이 아닙니다. 옷을 계속 떼워서 입어서 다른 색의 1005개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가난한 이제 급창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건 딱히 의도가 보이진 않고요. 풍경을 묘사한 정도로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면육각은 사면육각 천지가 진동하니 이건 음악이에요. 예, 부임하셨으니까 빵빠레 하나 틀어주셨겠지. 백제적 도읍이라 네가 말한 거다. 백제 때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이 또다. 음악이 옛날 수도라 그런지 좀 뭐 위험이 있는데 서울 거랑 다른데 이런 얘기고요. 수문, 이 관아의 문입니다. 관청의 문 크게 열고 내아 안쪽으로 모실 적에 이건 자기예요. 이 내아가 관아의 안채 바로 이 부인이 살게 될 호실입니다. 관아에서 사는 거야 이제. 염정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다. 경치가 참 좋구나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작품이었어요. 문제 바로 풀게요. 하나만 풀겠습니다. 180번 문제 풀어주세요.